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민혜 작가의 작품 아내가 잠든 밤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아내가 잠든 밤 김민혜. 차량은 지르게 도로를 달렸다. 가끔 반대편 차선에서 헤드라이트가 가까이 다가와 눈앞에 하얀 용사막을 만들며 지나치고는 했다. 인적 하나 없는 도로는 어디선가 살쾡이라도 불쑥 뛰어들 것처럼 음산했다.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어 옛집에 도착하면 11시가 넘을 것이다. 왼손을 핸들에 올려놓은 채 오른손으로 아내의 머리칼을 슬쩍 쓰다듬었다. 수평으로 뒤로 젖힌 좌석에서 자고 있는 아내는 옅은 숨소리만 내뱉을 뿐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쥐기는 운전하는 중에 사라졌지만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고 있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음악을 듣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아내가 깰까봐 틀지 않았다. 차량이 갑자기 위로 튀어오르며 쿵 소리를 냈다. 몸이 출렁거리자 몸속의 신경다발이 뻣뻣이 굳어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내는 움찔하더니 반대로 돌아눕고는 다시금 희미한 숨소리를 내뱉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천정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언덕 쪽으로 2km를 더 달렸다. 옛집 근처 골목 모퉁이에 주차를 하니 11시 10분이었다. 풀냄새에 섞인 거름 냄새가 아릿하게 콧등을 맴돌았다. 골목 속 옛집이 괴괴한 동굴처럼 보였다.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도 활짝 열어두었다. 다시 차량으로 걸어와 조수석 좌석을 조심스럽게 올린 다음 아내를 둘러엎었다. 아내는 골아떨어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옮기며 걸어왔다. 대청에 오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심장이 콩닥거렸다. 안방에 들어가 아내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얼룩덜룩하고 거뭇한 장판 위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이 잠옷 요염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입술에 살며시 입술을 갖다 대었다. 자신이 버린 집에 갇혀 지난 세월을 쓸쓸히 반추하며 살아갈 아내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나 할까. 외근을 나왔다가 감기 기운이 있어 일찍 귀가한 날이었다. 집안은 정적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발코니 창은 희부연 햇살에 덮여 있었다. 익숙한 느낌과 낯선 느낌이 겹쳐지며 어지럼증이 잠시 일었다. 아내는 아직 귀가 전이었다. 나는 집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다. 오데코롱의 향수 냄새가 방 안을 아련히 떠돌고 있었다. 향수를 자주 바꾸는 것은 아내의 취미였다. 향수뿐 아니라 아내는 오래된 것을 견디지 못했다. 매일 보는 내 얼굴이 똑같아 지겨 죽겠는데 다른 것들이라도 자주 바꿔야 해. 음식물이 썩지도 않고 몇 달씩 냉장고에서 버티고 있다면 미쳐버리고 말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의 구석에 백화점 쇼핑백 5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내가 웨딩숍에서 퇴근할 때면 자주 쇼핑백을 들고 왔다. 내가 쇼핑백에 눈길을 주며 의아한 눈빛을 보내면 고객의 선물이야 라고 말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까르띠에 시계와 샤넬 스카프 등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들어있었다. 아이를 낳는 대신 그녀는 장신구들을 사들이는 것을 좋아했고 새 것을 가질 때마다 태아의 박동처럼 심장이 뛰는 것 같다고 했다. 방문을 닫으려고 돌아서는데
원탁 위의 노트북에 파란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노트북 덮개를 열어젖히자 블로그 창에 보이더니 미아 하우스라는 제목이 보였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찍은 아내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블로그 카테고리에는 영화, 음악, 소설이 보였는데 나는 그중 소설을 클릭했다. 새의 기억이라고 적힌 글이 보였다. 1. 일에는 연인 시험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남편이 집에서 먹는 밥이라면 연인은 외식에 해당된다고 일에는 생각했다. 일에는 음식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미각을 찾아 언제나 외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편이 남편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세상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편 탓을 하지만 그건 전 시대 여인들의 오랜 습관에 지나지 않았다. 집에서는 언제나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아내의 포즈를 취하면 된다. 영양과 문화의 균형적인 흡수를 위해서도 레스토랑 방문은 당연했다. 일에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싶었고 자신에게 그 정도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세움 역시 화려한 레스토랑에 걸맞는 안심 스테이크 같은 남자였다. 육개장 같은 남편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2. 일에는 아이가 없는 유부녀였고 직업은 웨딩 플래너였다. 비가 오는 날 비가 대지를 두드리듯이 자신의 몸이 누군가를 두드리고 싶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긴 웨이브 머리카락을 허벅지까지 내려드린 채 할로겐 빛이 은은한 가로수길을 걸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이래는 근방의 와인바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그 와인바는 하얀 빛이 사방의 벽을 감싸고 있었는데 세윰은 거기서 만난 남자였다. 두 사람이 만난 지 2달쯤 되었을 때 세윰은 아내 때문에 헤어져야겠다고 이렌에게 말했다. 이렌은 세윰이 아내를 더 사랑한다고 느끼자 묘한 질투가 치솟았다. 그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세윰을 차지하고 말겠다는 욕구가 샘솟았다. 이렌은 비독점적 다자연애, 즉 폴리아모리가 꼭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여자들이 배우자를 언젠가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 차원에서 외도를 한다는 말에도 수긍이 갔다. 이래는 이슬에 젖은 눈동자를 보인 채 술을 마셨다. 댓글 까치노을 시기업 잘 읽고 갑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는군요. 파이 627 인간의 욕망이 예정의 구도로 표현되었네요. 시나몬 너 혹시 진성여고 졸업생 미아 아니야? 나 지수야. 기억나니? 웨딩 플래너로 일하다 결혼도 소리 소문 없이 했다는 얘기 들었어. 세상 참 좁다. 그치? 우리 한번 만나자 얘. 아내가 소설을 쓰기 위한 시놉시스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아래에 댓글까지 달려있는 걸 보니 공개된 글이고 제법 반응도 괜찮은 모양이었다. 언젠가 아내가 글을 쓰고 싶다는 얘기를 했지만 블로그에 소설을 쓴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자신이 고등학교 다닐 때 문예반에서 활동했다는 얘기는 자랑처럼 있었다. 부모님이 관광여행 중에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뜨지 않았으면 지금쯤 작가가 되었을 거라고도 했다. 글은 대개 작가들이 자기 체험이나 주변에서 소재를 찾아낸다는 것 정도는 나도 알고 있었다. 더구나 아내처럼 아마추어인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렌이 아내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인격체라는 생각이 들자 이렌의 행적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나는 아내의 블로그 주소를 수첩에 기록해 두었다. 밤이 늦도록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순간 아내가 소설 속 인물인 이렌의 모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맥주를 몇 잔 마시고는 그대로 소파에 누워버렸다.
아내는 새벽에야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왔는데 초췌한 얼굴이었다. 나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며 추궁했다. 얼굴이 발그레지던 아내는 이내 하품을 하는 입을 가리더니 일주일 후 결혼할 신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다. 아, 미안해. 하고는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다. 예비 신부가 결혼하는 날까지 내가 안심하지 못한다는 거 알잖아. 아, 나도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고. 아내는 금방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대체 당신은 어떤 여자야? 라는 말이 입속에서 흘러나오다 말았다. 대신 아내를 끌어안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가 침대에 눕혔다. 거칠게 아내의 옷을 벗겼다. 갑작스런 나의 행동에 아내가 왜 이래 하며 몸을 움츠렸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파고들었다. 아내의 몸은 차고 딱딱했다. 아내의 내밀한 속살에 닿고 싶은 처절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아내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았다. 문득 아내의 글에 댓글을 단 여고동장 시나몬이 기억났다. 어쩌면 그 친구를 통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를 것이다. 블로그를 접속해 댓글을 찾았다. 댓글에 대한 작가의 답변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디를 클릭하니 쪽지창이 떴다. 나는 꼭 한번 만나서 정미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과 연락처를 찍어보냈다. 시나몬은 의외로 성격이 시원시원했다. 쪽지를 보낸 그날에 답장이 왔다. 사는 집이 내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했다. 주말에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다. 바람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심정이었다. 레몬 시폰색 원피스를 입은 아내 또래의 여자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자 시나모님을 직감했다. 짧은 단발머리에 수더분한 인상이었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쪽지 보냈던 남궁현이라고 합니다. 정미아의 남편이고요. 강지수라고 해요. 아내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아내의 블로그에서 친구라는 댓글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혹시 아내에 관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어요? 미아와 내 친하긴 했지만 그것도 1학년 때였고요. 2학년 때 부모를 갑자기 잃었잖아요. 그 미아는 아무하고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어요. 가끔 마주쳐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어요. 외톨이로 보냈군요. 미아 씨 학교 다닐 때 뭐 다른 일은 없었나요? 내 기억으로는 좀 조용했던 것 같네요. 결혼 소식 듣기 전까지는. 결혼할 때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지 않나요? 좀 급하게 했어요.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친척도 많지 않아 하객이 얼마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미아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아닙니까? 아닌데. 그 사건은 유명해서 신문에도. 지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끝을 얼버무렸다. 예? 미아가 비밀로 하는 걸 내가 불쑥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꼭 알아야 하나요? 집사람과의 문제로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요. 진실을 알면 내가 아내를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 그렇다면 절대 미아에게 아는 체 안 한다고 약속해 줄 수 있나요? 그럼요. 지수 씨에게 절대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이거야 원 더 궁금해지는데요. 미아 엄마가 아주 미인이었는데 동네 남자와 바람이 났어요. 그 때문에 흥분한 미아 아버지가 엄마를 그만. 시골 읍내라 소문이 금방 났었거든요. 그래서요?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자살했어요. 2학년 때였죠. 갑자기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쿵쿵거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괜찮으세요? 뭐 시간이 흐르면 덕분에 아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네요. 다음에 제가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두 사람 사이가 더욱 좋아졌으면 싶네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강지수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가면서 문득 아내의 옛집을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장인 장모의 얽힌 사연을 듣고 나자 아내가 옛집을 잘 찾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내의 시놉시스는 아마도 실제와 상관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옛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주고 싶었다. 아내를 처음 소개받고 3번 정도의 만남 후 청혼을 결심했다. 투박하고 시골스러워 보이는 나에 비해 아내는 늘씬한 몸매에 화려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시골 농부의 5남매 중 4번째 아들로 태어난 나는 대학 건축학과에 진학하였고 설계사무소에 취업이 되어 본격적인 도시 중산층 계열에 합류했다. 지인들의 소개로 여러 여자들을 만났지만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자들이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촌스러움을 단번에 벗겨줄 액세서리 같은 여자였다.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이 여자야말로 내가 찾던 여자라는 걸 알았다. 아내의 직업은 웨딩 플래너였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형제는 오빠 한 사람뿐인데 그 오빠는 선원이 되어 떠돌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나는 아내를 3개월간 쫓아다녔다. 좀 더 시간을 가진 후에요. 하며 내 프로포즈에 미적거리던 아내는 내가 사놓은 아파트를 보고서야 받아들였다. 아내는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아파트 내부를 리모델링했다. 결혼식은 극도로 단출하게 치렀다. 결혼이란 그저 남들에게 공지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아내는 강조했다. 아내가 일하는 웨딩홀을 빌려 100여 명의 친척들과 친구들만 초대하여 1시간 만에 끝냈다. 아내 쪽의 하객이 몇 명이 왔는지도 알지 못했다. 아내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요즘 아이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잖아. 나는 내 욕망에 좀 더 충실하고 싶거든. 내 이름으로 된 웨딩숍도 갖고 싶고. 아내는 자신의 생각이 새로운 트렌드인 양 자랑 삼아 얘기했다. 외근을 나왔다가 아내의 옛집을 찾아갔다. 도시를 벗어나 1시간쯤 떨어진 거리에 있는 시골이었다. 30분 앞집안 집들이 모여 있었다. 깨끗하게 비질이 지나간 도로, 푸른 기와 아니면 붉은 칠을 한 슬레이트 지붕들, 나뭇결이 느껴지는 마루, 감나무가 있는 뜰, 햇빛에 반들거리는 장독대, 하얀 창호 돌담 등이 안온하게 보였다. 마을을 지나 비포장길이 나왔다. 천천히 차를 몰며 집들을 스쳐갔다. 드문드문 집들이 보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언덕길이 나왔다. 잡초가 우거지고 경사진 길을 더듬듯 운전했다. 집 주변에 차를 세웠다. 기와라고 했지만 지붕에도 퍼런 잡초가 우거졌고 누가 봐도 폐가였다. 방이 3개쯤 보였고 마루와 부엌이 있었다.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어긋버긋한 지붕 아래로 다 허물어져가는 제비둥지도 보였다. 폭이 10뼘도 채 되지 않을 대청에 올라 아짜 문양이 안방문을 열어젖히자 큼큼한 냄새가 훅 끼쳤다. 마루 한쪽에는 거미줄에 걸려있고 서너 마리의 벌리들이 거미줄에 갇혀 있었다. 마루벽에는 흑백 사진이 들어있는 전형적인 옛날식 유리액자가 걸려 있었다. 갓쓴 노인,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그리고 7된 가족 전원이 찍은 사진, 가족 각자의 독사진 등이 누렇게 변한 채 꽂혀 있었다. 교복을 입은 채 꽃다발을 들고 있는 여학생의 사진도 있었다. 옛집을 둘러보는 동안 내 마음은 이상하게 안온해졌다. 옛집의 음산하고 황량한 기운이 내 안에 있는 정서와 맞닿아 있는 걸까? 3. 다음날 일에는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며 호텔에서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세움에게 보냈다.
이래는 속살이 훤히 비치는 흑장미색 슈미즈만을 입은 채 호텔에서 그를 기다렸다. 시음은 와인을 사들고 그녀가 기다리는 호텔로 왔다. 두 사람은 농염한 눈빛을 교환하며 와인을 마셨다. 그들은 자정 무렵에 호텔을 나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래는 시음과 매주 한 번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며 적절히 긴장감 있는 관계를 유지했다. 남편에게도 변함없는 애정의 눈길을 보내며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했다. 남편은 이렌에게 갈수록 물이 오르고 농염해진다고 칭찬했고, 이렌은 당신이야말로 요즘같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때가 없었다며 죽여 세웠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들고 나면 이렌은 시음과 카톡으로 채팅을 했다. 집과 레스토랑의 음식은 각각 특유의 맛이 있었고, 균형을 이룬 식사는 이렌을 훨씬 감각적으로 돋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폴리아모리를 즐기는 자신이 대견스러웠다. 그러나 갈수록 레스토랑에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욕망이 회오리바람처럼 자신을 감싸며 흔들어대는 걸 느껴야 했다. 강지수를 만나고 아내의 옛집까지 다녀온 이후 아내의 블로그 글은 창작일 뿐이라고 치부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블로그 창을 열었다. 아내의 글은 올라와 있었고 묘하게도 그 글은 내 신경을 자극했다. 이렌이 웨딩 플래너였고 아이가 없는 유부녀라는 캐릭터가 자꾸 뒷덜미를 잡아챘다. 어쩌면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노연하지 못했다. 이구심이 생기면서 아내에 대한 집착이 더 거세어지는 걸 느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아내의 시놉시스 생각이 나기가 일쑤였다. 밤 12시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의 눈은 초점이 흐려 보였고 몸은 중심을 잃고 허청되었다. 가슴이 깊이 파인 원피스의 아랫단이 살짝 위로 접혀 있었다. 손에는 선물로 보이는 포장된 물건이 들려 있었다. 아내는 포장된 물건을 거실 안쪽에 내려놓고는 소파에 앉았다. 취기가 훅 느껴졌다. 대체 누구랑 술을 마신 거야? 예비신랑 신부랑 술 한잔 했어. 그게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 있냐고. 아내가 말하고는 입술을 비틀며 기미한 소리로 웃었다. 나는 대답 대신 길게 한숨만 내쉬다 말했다. 당신 이렇게 밤늦게 일하는 거 원치 않아. 그만이라고 아이라도 가는 게 어때? 뭐 아이를 키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아이가 사막 같은 내 영혼에 옹달샘이라도 되어준다면 뭐 5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낫겠어. 아내는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말하고는 그대로 나에게 기대어 쓰러졌다. 잠시 후 아내에게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내를 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내 심증은 더욱 굳어졌다. 통신사를 통해 아내의 폰 사용 내역을 알아내고 싶었다. 그러나 아내는 고객들과의 통화였다고 둘러댈 게 뻔했다. 좀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약속이 있어 늦겠다는 문자를 보낸 날이었다. 아내의 뒤를 밟고 싶은 생각에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웨딩숍 근처에서 기다렸다.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오래된 선글라스와 상가에서 미리 사둔 가발을 착용한 차림이었다. 7시가 지나자 연자주색 원피스를 입은 아내가 웨딩숍에서 걸어 나오더니 택시를 탔다. 나도 곧바로 다른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다. 아내는 엔젤 호텔 앞에서 내려 들어가더니 커피숍으로 갔다. 아내는 어떤 남자가 앉아있는 쪽으로 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나는 반대편 구석 자리를 잡고 앉아 울컥거리는 목을 아메리카노 커피로 진정시켰다. 아내와 나 사이에는 키 큰 화렵수가 놓여 있었지만 아내의 얼굴은 잘 보였다. 내가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아내의 얼굴이 잘 보였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기울면 화렵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20분쯤 흘렀을까?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연자주색 원피스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내 모습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아내는 평소의 모습과 어딘가 달라 보였다. 약간 길쭉한 얼굴에 붉은 입술은 도톰해 보였고 굵은 웨이브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원피스 아래서 흘러내리듯 꿈틀거리는 몸의 곡선이 눈길을 끌었다. 엉덩이를 오므리듯 안으로 뒤틀다가 살짝 바깥으로 풀릴 때 허리가 유연하게 함께 움직이는 동작은 우아한 느낌을 주었다. 청색 콤비를 입은 남자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 아내는 등만 이쪽으로 향한 채 비스듬히 서 있었다. 남자가 계산을 마치자 아내는 남자의 팔을 끼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커피숍 밖으로 나갔다. 아내를 만나는 남자를 보니 스스로에 대한 초라함이 더 심하게 느껴졌다. 언젠가 투박한 외모의 나를 저버리고 세련된 외모의 저 남자를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휘감았다. 아내는 집에서 보던 아내가 아니었다. 가정부인의 정숙미보다는 육감적 관능미가 팔색주처럼 파닥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유능한 웨딩 플래너로 평소에도 세련된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마음 어딘가에서 아내에게 비그러맨 끈이 투두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 어쩌면 아내의 블로그 소설도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망연자실 의자에 그대로 앉아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 잔 더 시켰다. 언젠가 아내의 외도가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날 내리눌렀다. 내가 받은 무시와 굴욕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다. 4. 밤중에 몰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남편에게 들키는 바람에 외도가 들통난 이래는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절대 정부에게 양보할 수 없다며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이래는 남편이 이혼을 결심할 때까지 떨어져 살려고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남편이 심부름 업체를 통해 두 사람의 미래 장소를 비행하여 시음을 붙잡았다. 남편과 시음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래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당장 헤어져 달라고 했다. 질투와 분노에 눈이 먼 남편이 시음의 목을 조르려는 찰나에 이렌이 구두로 남편을 가격하여 넘어뜨렸고 두 사람은 함께 달아났다. 며칠 후 아내의 블로그에 접속하니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렌이 외도로 인해 남편과의 갈등이 극도에 달하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문득 아내의 블로그에 댓글을 달면 아내가 진실을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나는 스펀지라는 아이디로 댓글을 썼다. 스펀지. 이른이 남편의 방해로 정부를 만나지 못하게 될까봐 안타깝군요. 이왕이면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정부와의 사랑이 꽃을 피웠으면 합니다. 남편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자극적일수록 감칠맛이 나는 법 아닐까요? 아내의 댓글이 올라온 것은 이틀 후였다. 미야, 저의 글을 읽었군요. 저도 남편을 죽이는 쪽으로 결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상큼한 완성도를 위해서는 그게 제일 무난하겠죠?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내도 남편을 살해하려는 구상을 했다니 참 어이가 없네. 비록 독자가 그런 댓글을 달더라도 작가는 외도를 한 아내를 파멸적으로 유도할 줄 알았다. 대체 아내를 믿을 수가 없었다. 5. 이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시음과의 미래를 즐겼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미래는 철저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져 하루에도 두세 번 장소를 변경했다. 질투심이 달아오른 남편은 살인이라도 불사한다는 메시지를 쉴 새 없이 보냈다. 남편의 복수가 두려운 이래는 시음에게 멀리 외국으로 달아나자고 제의했다. 답변을 미루던 시음이 그 다음날 변세차로 발견되고 이렌의 행적은 묘연해졌다. 이야기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정부의 죽음 쪽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작가가 이렌의 정부를 죽여버리다니? 그렇다면 이렌은 결국 남편을 선택하겠네? 나는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선택에 찬사를 보냈다. 아내는 절대 나를 떠나 살 수 없을 것이었다. 다음 날이었다. 아내가 일찍 귀가하여 모처럼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만든 해물탕과 야채 샐러드가 놓여 있었다. 여보, 당신 예전에 글을 쓰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 아내를 쳐다보며 물었다. 갑자기 그건 왜?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쓸 시간이 없어. 그게 당신 꿈이라면 포기하는 게 안타까워서. 뭐 본격적으로 쓰지는 못하지만 숍에서 한가할 때 시놉시스를 조금씩 써나가고는 있어. 아직 한 편도 완성된 것은 없지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 그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말하기가 좀 그래. 완성되면 보여줄게. 당신은 소설에 별 관심 없잖아. 그래서 얘기 안 했어. 아내는 갑자기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다. 이마에는 식은땀까지 맺혀 있었다. 커피잔과 과일 쟁반을 주섬주섬 챙기는 아내의 손에 경련이 일었다. 대체 아내는 누구일까? 10년 가까이 살면서도 나는 아내를 이토록 모르고 있는 걸까? 아내는 주방을 정리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욕실을 나온 아내는 앉아? 라고 말하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내의 얼굴에는 어느새 엷은 미소가 비치고 있었다. 마치 승자가 되기라도 한 듯한 묘한 표정이 눈에 거슬렸다. 좀 생각할 게 있어서 먼저 자. 하고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아내는 그래? 하고는 휙 들어가 버렸다. 안방에서 이불을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엷은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평화롭던 얼굴은 곧 정욕과 배신의 화신 같은 우미한 표정으로 삽시간에 변해갔다. 갑자기 아내가 몸을 돌아누우며 웃음소리를 까르르 내고 있었다. 꿈에서도 정부를 만나는 걸까? 순간 나는 아내의 목을 향해 두 손을 가까이 가져갔다가 얼른 치웠다. 거실로 나가 새벽이 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끌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아내의 마지막 시놉시스가 올라온 것은 열흘 뒤였다. 마지막 개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나는 잽싸게 읽어 내려갔다. 이야기를 더 진전시키지 않고 소설을 급하게 마무리해버린 느낌이었다. 마지막 회. 세윕은 이혼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추락사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이렌의 남편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하겠다는 문자를 이렌에게 보냈다. 이렌은 폰번호를 바꿔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또 다른 레스토랑을 찾아서. 어이없는 반전이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고심해서인지 마지막 부분의 문장 하나하나에서 사리가 배어나왔고 마치 내가 그 사리에 찔린 듯 참담한 심정이었다. 믿었던 아내에게서 또다시 배신을 당한 느낌이었다.
아내의 진위가 궁금해서 나는 곧 댓글을 달았다. 스펀지. 혹시 이 이야기는 작가의 체험과 관련이 있나요? 보통 소설은 실제 일어난 일에 기반을 두고 작가의 상상력이 투영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나는 황급히 모니터를 껐다. 다음 날 밤, 아내의 댓글이 짤막하게 올라와 있었다. 미야. 그렇죠. 소설은 작가의 체험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죠. 이 소설 역시 체험에 바탕을 둔 이야기랍니다. 나는 주먹으로 책상을 탁 내리쳤다. 색색의 크레파스로 덧칠한 도화지에 뾰족한 못으로 스크래치한 듯 가슴이 저릿저릿했다. 극에 달한 분노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진 채 하는 낮은 비명을 연신 입에서 뱉어냈다. 그 순간이었다. 머리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더니 광채를 바라듯 아내의 옛집이 떠올랐다.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집을 나가 근처의 주점에 들어갔다. 아내에 대한 회한으로 밤새 소주를 들이켰다. 새벽 무렵 자리를 뜰 때 내 머리에는 아내의 생일날에 벌일 이벤트가 펼쳐졌다. 소설 속 일에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실제 일에는 결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자신의 불륜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뼛속 깊이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내의 생일날 저녁이었다. 아내가 레스토랑에 사뿐히 들어섰다. 아내가 입은 연자주색 원피스는 현란한 조명을 받아 비늘처럼 반짝거렸다. 테이블 가까이 온 아내는 미소를 머금으며 물결같이 찰랑거리는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내려 한쪽 어깨로 내려뜨렸다. 아내가 자리에 앉았다. 나 같은 남편 만나서 고생 많지? 당신은 나에게 과문할 정도로 좋은 아내야. 37번째 생일을 축하해. 여기 내 진심이 담긴 선물이야. 손바닥 크기의 종이 가방에서 군청색 비로드 재질의 보석 상자를 꺼내 아내에게 건넸다. 가늘고 섬세한 은재 사슬에 작은 다이아가 박힌 목걸이가 나왔다. 그녀의 검은 동공이 열리며 무표정한 얼굴에 살얼음이 깨지듯 미소가 싸하게 번졌다. 그 목걸이는 이미테이션이었다. 아내는 손으로 후루루 목걸이를 훑어내리는 동작을 반복했다. 내가 걸어줄게 하고는 아내의 뒤에서 목걸이를 채워주었다. 아주 잘 어울려. 역시 쥐는 따로 있군. 아내가 감격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스시가 들어왔다. 바닷가재 구이, 차이브 소스의 달팽이 구이들이 차례대로 나올 것이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최고급이라는 와인을 웨이터가 가져와서 상표를 확인시켜준 다음 와인 오프너로 따서 아내와 내 잔에 따라주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와인의 맛을 천천히 음미했다. 당신 지난번에 쓰고 있다는 소설은 완성했어? 내 물음에 아내의 눈이 일순 커졌다. 아, 그거? 이제 막 시놉시스를 끝낸 상태여서 소설을 다 쓰게 되면 보여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 당신에게 선물할게. 아내는 레드와인으로 축배를 하고 입술을 적셨다. 달팽이 요리를 먹는 아내의 입이 요염하게 사르륵거렸다. 와인 한 병이 거의 비어져 갔다. 당신도 마셔 하며 아내는 잔을 부딪혔다. 나중에 객실에 가서 마시지 뭐. 여기서 둘 다 취하면 곤란하잖아. 라고 나는 말했다. 그래, 오늘 가장 멋진 생일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아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참 멋진 남자야. 하며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고는 하품을 하더니 아내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일어났다. 나는 아내의 와인에 수면제를 넣었다. 아내가 돌아와 자리에 앉자 아내의 와인잔에
네 잔을 슬쩍 부딪히며 마셨다. 아내도 잔을 입에 가져갔다. 조금 있으니 아내가 테이블 위에 엎드렸다. 나는 아내를 살짝 일으켜 껴안다시피 하여 레스토랑을 나왔다. 웨이터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었다. 아내는 차량 주수석에 앉자마자 골아떨어졌다. 주수석을 180도로 눕혀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했다. 아내의 가방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끄고 뒷좌석에 던졌다. 차가 시내를 빠져나가면서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차량 트렁크에서 공구 박스와 강목이 든 상자를 꺼내 들고 들어갔다. 자물쇠로 방문을 채우고 긴 강목 2개를 단단하게 박았다. 방에 창문은 없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나는 밖으로 나와 바로 차를 몰았다. 아주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언덕을 내려왔다. 차도에 오르자 비로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아내는 오랜 시간 집 속에 버려진 물건들처럼 서서히 썩어갈 것이다. 10년 뒤나 20년 뒤에 집이 삭아서 쓰러질 때 아내도 같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차도 저 멀리에 화려한 불빛이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불쑥 나타났다. 일주일 후였다. 어쩌면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컴퓨터 작업을 하다 습관적으로 아내의 블로그를 접속했다. 추모글이라도 한 줄 달고 싶어졌다. 참담한 심정으로 아내의 블로그를 들여다보았다. 뜻밖의 아내가 생일 전날에 올린 댓글이 보였다. 미아, 이 이야기가 작가의 체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밝혀둡니다. 이것은 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지어낸 이야기랍니다. 그 댓글은 뾰족한 송곳이 되어 내 심장을 마구 찔러댔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 차를 몰고 아내의 옛집으로 향했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흔히 의처증 2부증으로 불리는 부정망상을 다룬 소설이었습니다. 김민혜 작가는 부산 태생으로 2015년 월간문학 및 독립모걸의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명랑한 외출, 바깥의 기억, 장편소설로 너의 우산, 엔솔러지 모자이크 부산, 그녀들의 조선 등을 펴냈습니다. 금색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